안녕하세요. 5월 3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6월 첫째 주로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면접의 단계에서 최종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면접을 준비하거나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어떤 또 친구들은 이제 상반기에 대한 정리, 어느 정도 스스로의 정리를 지금 하는 시기고, 또 그렇게 된다면 6월, 7월, 8월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첫 취준을 준비한다고 하거나 명확하게 타겟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6월, 7월, 8월 이 세 달의 기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이 세 달 동안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단지 자격증이나 스펙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뭔가 취득하고 경험을 인위적으로 막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내가 진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진짜 정리를 다시 해보고 6, 7, 8월의 시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낸다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취업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사는 뭐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거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그냥 뭐 누구나가, 여러분 뭐 이 매식경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한번 같이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음. 김종호 씨는 97년생이다. 뭐 97년생인 분들 많잖아요. 일찍이 도전한 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직장생활 3년 차에 접어든 그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취준이 되면 고민이 하나도 이제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도 나 공기업에 쓸까 공무원 할까 아니면 일반 기업 쓸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이 고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하겠다는 결심이 쓰는 거죠. 그럼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무식하게, 이제 정말 무식하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공무원 그 생활을 이제 도전하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지금 했는데 3년 정도 했는데 고민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왜? 3년 차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정착도 못한 기분. 참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만 가면 마치 뭔가가 다 끝날 것 같은 거. 그런데 대학교에서 정말 뭘 하지도 못하고 또 취준을 해야 되고, 또 이 취준을 다 끝날 취준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진짜 이때부터 진짜 진정한 고민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의 여러분들의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힘든 고민은 앞으로 정말 더 할 게 훨씬 많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취업 준비, 취준 생활이라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과 역경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요거 밑에 거는 안 읽을게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서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진짜 힘들겠지만 누구나가 이렇게 다 직장 생활을 내가 목표를 처음에 딱 정확하게 정해 놓고 들어가도 누구한테나 이 왜 남녀 사이의 권태기가 오듯이 그렇게 와요. 뭐 직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서 그것들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갭 차이가 변동성이 없이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내가 그 일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그 산업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금 더 빨리 떨쳐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또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힘들죠. 취준 생활이라는 이 생활 자체가. 그리고 취준생이라는 이 꼬리표를 빨리 떼기 위해서 뭐든지 이게 스피드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지만 그 방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껴 맞추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내가 그나마 관심 있어 하는 일,
관심 있어 하는 직무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신한은행의 은행 앱도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제가 요즘에 은행 관련된 이제 외식경 전달하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신한은행 얘기를 많이 했어요. 퇴직연금 수수라든가 이런 좀 약간 민감한 이슈에 신한은행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신한은행이 꼭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을 좀 먼저 타은행보다 먼저 잘 캐치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스마트폰을 통해 대부분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은 손 안에 은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나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접속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런 빈도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월급날 그리고 카드 이용 대금 2채일 정도입니다.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해 거대한 플랫폼이 된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횟수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모바일에 은행이 뭐 손안에 이제 딱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행 앱을 이용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지만 카카오는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플랫폼의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정적인 접속자 수와 월급날에만 집중되는 접속 일자가 모바일 뱅킹 앱의 플랫폼이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였대요. 지금까지. 이 때문에 은행들은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동등한 경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어준 농자. 야, 어떻게 우리가 그 플랫폼 업체랑 같이 싸우냐? 이건 안 돼. 라고 은행 쪽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금융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금융사가 플랫폼이 하는 쇼핑, 배달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없기도 했고요. 금융위원회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게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물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의 은행의 앱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카카오톡처럼 자주 사용할 이유는 없겠죠. 정해진 월급날, 정해진 내가 뭐 한 계좌이체나 그때만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업계에서 봤을 때는 아니 야 이게 말이 돼? 같이 어떻게 플랫폼 업체랑 같이 비교를 해? 그쪽은 맨날 수시로 사용하는 거고 우리 쪽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물론 사람은 많지만 한정적인 날짜만 이용되잖아. 뭐 그렇게 되려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 뭐 조치를 해줘야지. 뭐 쉽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융위원회가 야 알았어 은행 이제 너희도 해. 딱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은행 앱도 카카오와 네이버 못지않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곳이 있다. 그게 어디다? 바로 신한은행이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잘 오늘 오려서 오피니언을 해보고 이것들을 나중에 신한은행이 기업 분석할 때 참고 자료로 반드시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규제 빗장이 풀리자 배달 플랫폼 운영을 선언하고요. 제가 매식경에서 계속 강조했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배달업체 생각대로와 손잡고 관련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와 다르게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소상공인 유지의 금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을 구상 중이며 하반기쯤 볼 수 있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낮춰줘. 그리고 소상공인 유지의 금융 서비스 제공해. 굉장한 거예요. 신한은행은 배달에 이어 국내 은행 최초로 디지털 월렛 소울 지갑도 선보였대요. 소울 지갑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소울 지갑을 깔아보면 좋다는 거죠. 안 그래요? 소울 지갑이 뭔지, 타 은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신한은행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비교해 먹습니다. 그럼 타 은행에 내가 만약에 지원한다. 그럼 신한은행이 잘하고 있는 것들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그쪽 은행에 연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매식경에서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모바일 뱅킹 앱솔에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 간편 결제, 포인트, 쿠폰, 마이자산 뭐 막 이런 게 있다. 솔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기능을 그냥 한데 딱 모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신한은행 고현정 디지털 사업 수석은 자산관리 서비스 등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한데 모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맞춰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은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신분증처럼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돈과 관련된 것들을 쓸 지갑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바구니. 그러니까 하나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도 덧붙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디지털 자산 거래도 소울 지갑서 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한은행도 KB국민은행처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이 같은 노력은 모바일 뱅킹 안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뭘 해요? 무슨 플랫폼? 생활 밀접형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체만 하러 들어온 뱅킹 앱에서 쿠폰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했다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 생긴다면 빈도가 늘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를 잘 보시고요. 단순하게 기존의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신한은행이 접근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기사요. KB금융, ESG 경영 새바람. KB금융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기사 하나 보고도 이제 뭐예요? ESG 중에서도 포인트를 G로 좀 더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죠. 답은 아니지만, 아까 왜 이렇게 방향성을 KB금융에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KB금융은행도 들어가고 생명손보도 들어가고 뭐 신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융권은 그 어느 업권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고객의 자산을 기초로 수익을 내는 만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잡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덕분에 사회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경영 전략도 이미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슨 경영이 화두로 떠올라요? ESG 경영. 이와 맞물려 경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지만 최초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주인공은 리딩금융그룹 KB금융주주이다. 비즈니스 워치는 KB금융의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영 인터뷰를 갖고 얘기를 나눴대요. 한번 볼게요. KB금융은 지난해 ESG 경영을 선언했다. 올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1년이나 앞선셈이다. 그러면 KB금융이 잘하고 있는 점은 먼저 앞섰으니까 먼저 뭔가 사업의 시스템이라든가 영업 방향이 훨씬 더 빠르게 방향성이 맞게 가고 있겠죠. 이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좀 구체적으로 KB금융은 지난해 1월 전 계열사가 ESG 이행 원칙을 선언했고 이어 3월에는 금융에서 최초로 이렇게 ESG 위원회도 신설했다는 겁니다. 왜냐? 왜? ESG 경영을 왜 이렇게 한 거냐?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다? 그게 KB금융이라는 거예요. 사회, 고객의 니즈가, 그 다음에 경제의 니즈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 니즈가, 어떠한 문제가, 이러한 사회적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회의 요구들이 무엇인지 항상 KB금융은 고민했다. 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왜 사회적 기업이야? 어차피 경제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사회의 순기능이 발생되고 긍정적 효과가 발생되면 고객들도 그러한 회사 거를 쓰겠죠. 이게 KB금융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무는 과거에는 기업 경영의 주주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이해관계자 위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경영 성과도 잘 내야 되지만 뭐예요? 환경은 물론 우리 사회와 동반 성장도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어 KB금융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다. 실제로 KB금융은 리딩 금융그룹답게 상품과 투자, 대출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ESG 경영체계 확립이란 중장기를 청사진을 갖고 있대요. 와, 대단한 거죠. KB금융은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단기가 아니에요. 중장기. 이러한 말이 여러분이 자소서나 면접 때 좋은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KB 그린 웨이브를 설정했다. 2017년 말 기준 20조 원 규모인 ESG 상품과 투자 대출 규모를 5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숫자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으면 스크랩 해놓는 게 좋죠. 현재 금융권은 ESG 중에 어디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져 있다? 대형 금융회사로서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KB금융 역시 10년간 탄소 배출량 25% 감축, 탈석탄 금융선언, 저탄소 신세적 에너지 환경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김상무는 가장 주목할 영역을 따로 있다고 했다. 어디에요? 지배구조. 이게 더 중요하다고 KB금융은 본 거예요.
기업 경영 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지배구조. 지배구조예요. 이해되셨죠? KB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KB 금융주주가 하고 있는 이것들 떼서 스크랩해서 갖고 계세요. KB 금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ESG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 필수예요. 필수. 어떠한 기업이라도.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매식경에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 이슈 한번 보세요. 카뱅, 캐뱅 2023년까지 중금리 대출 30% 확대 이행 못하면 불이익.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보시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즉 중금리 대출 비중을 몇 퍼센트 확대하기로 했다? 30%. 왜? 인터넷 은행 설립 자체의 목적이 요런 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인터넷 은행이 이 같은 중금리 대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죠.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터넷 은행, 야, 너희들 설립 인가해줄 때 우리가 중신용자, 저신용자 위주로 뭔가 너희들 해준다고 했잖아. 거기에 좀 뭔가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너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중금리 대출 안 해주면 너 인가 안 해줄 거야. 뭐 또 근데 이런 식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익도 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했고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작다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했대요. 이에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카뱅은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고요. 토스뱅크는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보세요. 그래서 요건 제가 뭐 더 이상 안 읽어 드릴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예요. 중금리 대출이 뭔지. 그 다음에 왜 인터넷 은행들이 2023년까지 중금리 대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고객들은 어떠한 측면이 좋을 수 있을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1금융권에 어떠한 무슨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학습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액티브 ETF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 보세요. 미래에셋 액티브 ETF 18억 몰렸다. 상장 이틀째 흥행몰이. 개인 성장 첫날 9,700억 순매도. 액티브 ETF는 순매수예요. 순매수 규모 보세요. 17억 많이 샀네요 진짜. 자, 8종목의 액티브 ETF가 상장 첫날부터 100억 원에 가까운 개인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안 읽을게요. 요게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다. 이거 제가 엊그저께 했으니까 이거 액티브 ETF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3일 전 거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자금을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코덱스 K 미래차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좋냐가 아니라 왜 액티브 ETF에 몰렸는지, 그리고 액티브 ETF 중에서 어떠한 자산 운용사가 내놓은 상품을 갖고 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왜 관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는데 액티브 ETF는 뭐예요? 패시브 ETF와 액티브 펀드를 합쳐놓은 ETF다. 패시브 ETF라는 건 뭐다? 시장 지수를 걸 추정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더라도 그냥 지수 비슷하게. 근데 액티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패시브보다는 약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산운용사 어디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더라. 시장에서는 미국 액티브 ETF 시장의 성공을 근거로 국내 액티브 ETF 시장 역시 빠르게 올 거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나머지 한 3-4개 기사 있는데요. 요건 또 남는 시간에 내일이나 모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5월의 마지막 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6월 시작도 오늘 곰곰이 계획 잘 세워보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취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